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삼태성주 12호로 올해 마지막 편입니다. 네. 와. 근데 추웠어요, 이거. 네. 보일러를 좀 오래 켜놨는데도 네. 날이 너무 추우니까 금방 따뜻해지 않아서. 근데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질 겁니다. 네. 아마. 근데 올해가 유독 짧았던 게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들 그런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그런가요? 점점 더 짧아집니다. 좀 짧았는데요. 그래? 누군가에게, 올해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데. 누군가에겐 기나긴 하네. 네. 그렇군요. 저만 지금 뭐 정신적으로 늙은 건가요? 저는. 눈 떠보니까 지금 2024년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곧 2024년이 되고, 네. 이제 올해 마지막 편이고, 이게. 그죠? 시간이. 네. 그래서 뭐 특별히 근데 마지막 편이라고 별 건 없고요. 네. 오늘 이게 이제 저희 과학학과 앉아있는 전체의 마지막 편이니까 이거 끝나고 이제 한 달 쉬고 2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개념이죠. 맞다. 실버 버튼 한 박수 치고 가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실버 버튼 왔나요?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네, 금방 오는 게 아니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확인만 됐고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또. 근데 그때 확인된 다음에 한 열흘 후에 하라고 그래서 네. 아마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할 것 같고. 눈 빠질까봐 사고 쳐가지고 한 10,000명 빠지고 뭐 이런. 뭐 그런 거 조심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실버 버튼이 물리적으로 오는 건 또 몇 달 뭐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진짜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오면 이제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언박싱도 하고 좀 그러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실버 버튼이 먼저냐, 실버 타운이 먼저냐. 실버 버튼이 이긴 것 같습니다. 네, 뭐 다행입니다. 약간의 간발의 차이로 이긴 것 같은데. 자, 여하튼 이렇게 우주기술 전문가 K 박사님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이제? 그럼요. 우주기술 전문가. 네, 이론 독보적인. 네. 이론적인 전문가. 네, 만져본 적은 없는. 네. 우주기술의 이론적인 전문가. 네, 이론적인 전문가. 이론 격투기와 함께. 네. 이런 격투기. 저는 그날 물로켓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로켓을 원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우주 로켓 기술의 실상이 이러한데 과연 미래는 어떨지. 그리고 이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진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짜 기자였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가짜라 할 것까지는 없는데 남들이 부르는 걸 굳이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뭐 박사 이런 거하고는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가끔씩 아직도 어디 가서 순간적으로 박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매 순간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잠깐만요 이러고는 뭐 어른이 얘기하고 있는데 박사는 아닙니다. 그럼 뭐 근데 이제 뭐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거 인쇄만 안 되면 괜찮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그냥 말해버릴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원박사입니다. 인사 안 되니까. 아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녹화도 안 돼야 되는군요. 예, 그렇군요. 기록이 남으면 안 된다. 기록만 안 넣으면 뭐. 척척 박사, 파 박사님 이렇게. 네, 척척 박사, 척척 학사였어요, 심지어. 예, 뭐 이제 세상이 다 아는데 지금 와서 제가 위조한들 뭐 되겠습니까만은. 여하튼 이렇게 마지막 삼태성자 시작하게 됐고요. 제 오프닝은 이제 두 개를 간단한 걸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지금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재활용 로켓을 이제 작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이게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에서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저 시험장 주변의 식생과 저 옹벽의 시공 방식을 보면 굉장히 친숙하지 않습니까? 한국임을 알 수 있죠. 누가 봐도 한국임을 알 수 있는 절대 이거 외국에서 한 기술이 아니다. 한국에서 시험하는 게 맞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이 영상이 이제 지난 18일에 충남의 금산연소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을 한 거고요. 민간 회사죠. 네, 민간 회사입니다. 이 로켓 자체는 높이 3.6m, 무게는 400kg 정도. 제가 우주기술 전문가답게 저 회사 대표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일론 머스크를 알긴 합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죠. 다른 경우죠. 네. 이렇게 안다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아는 사이 잠깐. 여기 뭐 주식 어떻게? 주식은 전혀 없고요. 저 주식 안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눈여겨 보다가 예전에 과기부 있을 때 몇 번 만났죠. 그때는 이제 철저한 갑과 을로서?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렇군요. K 박사 행차요 하면 이렇게 청소하고다 막.
회의 같은 데 자주 만난 거죠. 네. 저 회사 본사는 저희 그 과기부 건물에서 가까운 데 있었고. 세종시에? 네, 세종시에 예. 있고. 지난달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일단 저 수준까지 간 무슨 이렇게 블루 오리진이나 이런 회사들도 이 단계에서 이렇게 더 못 나가는 회사들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수준까지 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더 높여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는, 일단은, 높이는 6m, 6.3m 밖에 안 올라갔지만, 네, 이론상으로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100m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리고 고도 제어 오차가 0.3m였고, 착륙 속도가 초속 0.5m 다 안정적으로 원하는 대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쨌든,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지만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교두보를 이제 차지하게 됐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로는 2025년까지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제대로 해보겠다는. 되게 빠르네요. 불과 이제 2024년이니까 네. 1, 2년 내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를 작게 하는 거 하고 우리 스페이스X 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하잖아요. 우리 스페이스X? 주식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무의식 중에 뭔가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인가 봐요. 네네. 난 올라간 다음에 사실 재진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진입 네, 부분. 그렇죠. 대기로 그쵸. 재진입을 해야 되고 네. 빠른 속도에서 속도를 줄여야 되고. 그렇죠. 지금 이건 이제 이미 속도가 느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하죠. 네, 그래서 이걸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속도도 줄여야 되고 위치도 이제 맞춰서 해야 됩니다. 조준하면서. 그렇죠. 그럼 상당히 아직 갈 길은 멀다. 네. 스페이스X도 막 실패하고 그랬는데. 네네. 그렇죠. 갈 길이 멀다고 해서 꼭 오래 걸린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분들이 또 그걸 모를 리가 없고. 네. 당연히 그걸 감안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꽤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이래요. 액체랑 고체랑 섞어가지고 하는. 네, 그런 연료가 것도. 고체고 산화제가 액체입니다. 그렇죠. 네. 파라핀 연료라고. 연료를 예전에 파라핀 한번 말씀하셨죠. 네, 얘기한 적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액체 산화제가 이산화질소 계통의 산화제를 쓴다라고 네.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뭘 하는지 잘 모르니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이제 로켓이 이제 틈새거든요. 스페이스X는 일단 대형이고, 네네. 이제 여러 대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인공위성을 모아서 올리는데 이거는 딱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어차피 한두 개밖에 못 올리니까 그런 시장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 그렇군요. 그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이 그렇게 국제적으로도 독특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이브리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네. 한 5개 정도밖에 없다는 식으로. 일단 큰 회사들은 거의 없고요. 작은 회사들이 주로 하는 쪽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것의 장점과 저것의 장점을 결합하려다가 이것의 저것의 단점을 결합하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 틈새를 잘 파고들어야 장점을 취합해야. 그렇죠. 네. 일단 파라핀이 되게 싸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산화제가 액체이기 때문에 지금 추력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고체만 있으면 절대 조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산화제가 액체이기 때문에 그걸로 또 추력도 조절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잘만 활용하면은 양쪽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영상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GIF 파일이라서 반복되는 거 지금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직원이 생각보다 많아서 130명이래요. 스타트업 치고는 직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투자를 많이 받았으니까. 큰 회사구나. 네, 다 박사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다는 아니래도. 그 급이 많이 있겠죠. 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710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기술들을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아직 상장은 안 됐는데 아마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걸 할 겁니다. 내년쯤에. 그럼 이제 그걸 좀 우리가 노려봐도 될까요? 상장되면 누구나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돈이 좀 많이 올라갈까 한마디로 상장 이후에 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그게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우리가 나름 3대장 뭐 이런 기치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네. 너무 아는 게 없어 주식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 제가 상장을 하면 어떻게 오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로켓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로켓 같지 않을까. 야, 고점을 찍고 바로 이제 수직 낙하. 네, 아니 고점을 찍고 궤도를 타느냐, 아니면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냥 네, 그렇죠. 미제 그 승냥이들을 향해 내리꽂히느냐, ICBM처럼 떨어지느냐, 궤도에 오르느냐의 문제인데 그 지점을 잘 파악을 하자. 참 하나만한 얘기죠. 네. 상장을 하기 전에 갖고 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아는데 상장 이후에 어떻게 그렇죠. 하는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일단 뭐 상장을 하면 액면가보다는 훨씬 당연히 그러니까요. 가치가 올라가니까.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너무 그 상장과 뭐 이런 것까지 가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뭐 스포츠 베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 형이 다 알아. 형 페라리 있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많죠. 다 사기고 너무 변수가 많아요. 네. 그 순간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 뭐 사실 뭐 주식 리딩방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잘 알면 자기 혼자 돈 벌면 되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알려주냐고 그걸. 페라리 사고 이러면 돈 더 벌어서 페라리 더 사지. 뭐하러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광명팔이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얘기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는 말만 하진 않습니다. 3대장 운운한 거지 전혀 모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런 다음에는 뭐냐? 두 번째 뉴스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서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금 2030년을 예상을 해보면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아마 전기 자동차의 55%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출시됐죠, 이제. 국산차에도 리튬이.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만든 모델 Y, 테슬라 모델 Y도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이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좀 재활용에 많이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 친환경 저온 건식 재활용 기술이래요. 친환경 건식? 네. 친환경 저온 건식 재활용 기술. 따로따로 떼놓으면 대충 알겠는데. 하필 또 세 분이어가지고 이제 왼쪽부터 친환경 건식 뭐 이렇게 되는. 네,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가운데 계신 분이 김병수 책임연구원이신 것 같고 옆에 두 분이 같이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순전히 이제 나이의 분위기로 그렇게 말한 건데 잘못일 수 있습니다. 틀렸을 수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일단은 이게 과거에는 이런 전지를 재활용할 때 온도를 한 1400도 정도에서 가열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습식으로 진행을 했고 한마디로 파쇄를 한 다음에 건조를 하고 물리적으로 선별하고 열 처리 후에 습식 공정을 거쳐야 이게 이제 재활용이 되든가 뭐 이런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습식이 빠진 거예요. 습식 부분이 빠지고 온도도 1200도, 그러니까 200도 차이지만 그게 굉장히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난대요. 1200도에서 1400도까지 가는 게. 그래서 이제 1200도가 저온이군요. 네, 1200도가 저온이라는 게 무슨 영하 200도도 차이 나는데? 200도 크죠. 약간 그 고온 초전도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래서 1200도, 200도 차이라는 게 이제 크고, 그런 다음에 건식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채로 걸른대요. 그래서 1200도에서 이제 잘게 자른 전지 덩어리를 그냥 통째로 다 섞여 있는 거를 흑연이랑 뭐랑 이제 가열한 다음에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고운 가루로 변하는데, 그거를 체에 걸으면 흑연은 아래로 떨어지고, 리튬 화합물, 그러니까 리튬, 니켈, 코발트가 이제 혼재된 그 블랙매스라고 있잖아요. 그게 위에 남는답니다.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겠죠. 그냥 채로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블랙매스는 95%가 회수가 되고, 흑연도 80% 이상 회수가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친환경은 이제 친환경 저온은 건식이 사실은 하나의 얘기예요. 낮은 온도로 해서 또 건식으로 하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니까 친환경이기도 하고 또 많이 회수가 되니까 친환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습식이 아니라고 하니까 원래 좀 배터리 관련 업종에서 약간 그 회수나 뭐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좀 그렇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튬 화합물 블랙매스를 다시 정제를 해서 리튬만을 또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지금 적어도 이 친환경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뭐 세계 최초라고 해요. 예, 뭐 세계 비슷한 기술이 많이 있겠지만 아마도 예, 이쪽의 얘기로는 세계 최초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게다가 지금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 리튬 배터리 계통들이 좀 수명 연한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자동차 등장한 이후에 이게 그렇죠. 그럼 이제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게 그 상황에서 이 폐 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좀 저온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걸 전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배터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그렇죠? 네. 그 뭐 정확하게 이게 뭐 이렇게만 얘기만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기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술들도 또 계속 실험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자. 뭐 이런 얘기? 예. 사실 배터리 쪽은 그 제가 맨날 배터리 관련 주식 얘기 나올 때마다 거품이다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네. 큰일 날 소리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뭐 딴 데 있었겠죠. 근데 이해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 이제 펀디멘털이라는 말 쓰시잖아요. 펀더멘털. 그 종목 어떤 그렇죠. 종목 배터리 테마주의 펀디멘털은 저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거품이 지금 껴가지고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배터리 산업의 어쩌면 가장 큰 배터리 산업을 가지고 있던 중국이 미국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참. 그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아마 뭐 갑자기 한동안 연락 안 되던 한국인이 큰 부자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한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런 일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냥 뇌피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우리 셋이 네. 좀 돈을 벌거나 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런 건 좀 알고 있으면? 그럴 게 있었으면 없을 것 아마 같습니다. 안 알려주고 저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게다가 방송에서 얘기하면 뭐 네. 어떻게 알게 수만 명 이상이 알게 되는데. 네. 배터리가 좋을 건 확실한데 네. 어느 회사일지는 알 수가 없죠. 어느 회사일지, 어떤 식으로 좋을지.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냥 역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다고 하지만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아름다울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게요. 저도 얘기하는 게 항상 네. 우주 회사가 가능성이 있지만 네. 어느 회사가 가능성이 있으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어느 있다. 회사가 안 될지는 알 것 같긴 해요. 그런가요? 네. 네. 딱히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네,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야기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네, 네. 네. 나중에 좀 살짝이라도 적어도 주식은 안 사게 나중에.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오프닝 했고요. 저희 책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책 이벤트, 책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1초의 탄생. 1초의 탄생이라는 책인데 이 제목은 영어 원문은 A Brief History of Timekeeping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타임키핑이죠. 시간 기록이잖아요. 시간 기록의 간단한 역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A Brief History of Time, 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 그렇죠. 네, 스티븐 호킹 책을 좀 패러디한 제목이 그러네요. 아닌가 생각이 되는. 아닌가가 아니라 그건데. 그죠, 완전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그럼- 사람들 이렇게 브리프 뭐 이렇게 간략하게라고 한 책들 되게 두껍잖아요. 엄청 복잡하고요. 네. 전혀 간략한 게 이 정도야 이 뜻이에요. 시간의 역사조차도 네. 전혀 브리프하지 않고 네. 물리학자들이 보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안 그렇고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한마디로 시간 기록 여기 뭐 1초의 탄생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 1초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같은 얘기도 들어있고요. 기본적으로 시간을 재는 방법의 역사인데 시간을 재는 방법과 그 이면에 있었던 과학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쫙 이제 탐구를 한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이건 뭐 한마디로 처음에는 무슨 일출과 해와 달 막 옛날 신석기 시대 이럴 때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쭉 무슨 뭐 그레고리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고 물시계, 기계식 시계 그리고 저 경도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배에서 쓰던 그런 네. 정밀시계들 그런 얘기들을 지나서 뭐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성 이론 또 양자시계 뭐 이런 식으로 쫙 오는 거예요 현대까지. 이 모든 얘기를 다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류의 얘기는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류의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재밌을 거고 저는 옛날에 본 책 중에 이제 경도 시계 그 개발하는 책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기술적인 거나 그 사람들 그 도전한 얘기들이나 왜 안 되고 왜 중요하고 그런 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친한 김범준 교수님이 감수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김범준 교수님이 감수자로 이제 이렇게 이름이 아예 나오세요. 이 책에 뭔가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그 김범준 교수님한테 김범준 교수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술적인 감수자가 책임져야죠. 네. 지금 책임질 책이 한 200권 되시지 않습니까? 책임집니다, 저는. 네. 한 번도 책임진 적은 없지만. 그런 기술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들을 그 사람들 얘기, 또 이 시간이란 거는 또 사회적인 약속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망라가 된 책이라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저희가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드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어떻게 드리느냐? 10만 유튜브 되더니 이제 막 네. 옛날에도 했거든요. 달라 보이는 거죠. 네네네. 총 10분의 저희 회원 사람들 여러분에게 이 도서를 보내드리고요.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2024년 1월 8일, 그 다음 날에 당첨자는 항상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저희 사람들 뉴스레터에서 이제 거기서 링크 버튼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셔도 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여하튼 두께 나가고 네. 이 체드 오웰이라는 그 작가는 뉴욕의 유니온 칼리지 교수님이에요.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실제로 이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표준물리연구소가 바로 이런 거 하는 데죠. 네. 예, 원자시계 뭐 네. 그런 거 하는 데고 그래서 이제 해당 분야의 완전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하튼 많이들 신청하시고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네, 1초의 탄생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프닝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 이용 기자는 오늘 어떤 네. 재미있고 놀랍고 위대하고 충격적인 얘기를 준비하셨나요? 네. 저 이 얘기 오랜만에 해봐요. 네. 그냥 다음 시간에 할까요? 추운 데는 빼고? 네. 이야, 고급스러운 PPT가 아주 눈을 사로잡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어떤 PPT계를, 우리나라 PPT계의 어떤 그, 당군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신 보노보노의 얼굴을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PPT에서 잘못된 거는 경보, 정보가 지금 줄이 바뀌어 있잖아요. 저기 저렇게 단어별로 단어가 끊어져서 줄이 바뀌면 안 돼요, 원래 이런 PPT는. 그렇죠. 한 단어에서 이렇게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럼요. 경, 보, 정보 이런 식으로. 저러면은 저희 공무원이었으면 죽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죠. 네,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하고 18일에 한 발씩 쐈습니다. 네. 뭐 왜 쐈는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해석도 해두시고 뭐 기사도 있고 하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이번에 쏜 화면은 아닙니다. 저 아주 기뻐하고 계시죠, 저 하얀 옷 입으신 분. 아이고 아주 뭐 옷도 뭐 큼직하니. 네, 아주 훌륭하신 그 코리안 프로메테우스. 그거 계속 밀고 가나요? 우리 격동에서 그 얘기 하시고 네네. 계속 코리안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이제 화성 18형을 발사한 걸로 18일에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날 19일에 국방부가 발표를 합니다. 한미일 3국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가 정식 가동됐다. 자, 일단 미사일 추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미사일을 쏩니다. 네. 근데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켓을 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그 누리호 이런 거 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속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그런 로켓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떨어진다는 거죠. 궤도에 안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궤도 로켓이 올라가는 것만큼의 속도는 나지 않지만 그보다 약간 이제 낮은 속도로 하여튼 굉장히 빠른 탄도 비행을 해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많이 나오는. 네. 왼쪽에 보이는 흑백 사진은 SG 레이더라고 저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이긴 딱 고전적인 느낌이네요. 네, 2차 세계대전을 이긴 미군이 썼던 태평양 전쟁 때 썼던 레이더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건데 그 일본군이 미국보다 기술이 앞선 게 굉장히 이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뒤지는 상태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근데 몇 가지 앞선 게 있었는데 광학 기술하고 어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일본이 미국보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광학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일본군이 언제나 그 야간 전투에서 야간 해전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일본 군들이 뭐 밤눈이 밝았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기가 막히게 멀리서 찾아내가지고 밤에는 일본군, 낮에는 미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걸 끝낸 게 저 레이더입니다. 밤에도 이제 미군이 전혀 그러게요. 이제 의미가 없네요. 예, 뭐 날씨가 안 좋아도 하면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저것도 일본에 있는 그 일본 군함에서 찍힌 그 레이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퍼블릭 도메인으로 그냥 저작권이 없는 사진을 고르다 보니까 저런 사진을 골랐는데. 저건 옛날 건 아니고. 예. 예. 아니 뭐 고전적인 형태의 레이더인 거죠. 예. 그러니까 빙글빙글 그러면서 돌면서 한 번씩 점 반짝반짝하고. 반짝하는 저런 레이더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탄도미사일은. 그렇겠네요. 빠르기도 왜냐면 빠르거니와. 저 한 바퀴 도는데 예를 들어 뭐 한 10초 걸린다고 쳐요. 그런데 화성 18형이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 마하 한 25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한 300m/s, 마하 2를 300m/s로 대충 치면 한 시속 27,000km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속도를 이렇게 10초에 한 번 스캔해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추적이 안 됩니다. 운 좋으면 한 번 점이 찍히겠죠. 네, 운 좋으면. 근데 그걸로는 뭐 위치도 방향도 알 수가 속도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위상 배열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역시 퍼블릭 도메인 그 GIF를 찾다가 찾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맞네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상 배열, 그러니까 어레이거든요. 어레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전파를 내뿜는 걸 여러 개 해놓고 나서 지금 보면 전파가 저 세타만큼 위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전파가 나오는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든 순식간에 그 전파가 나가는 방향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니터를 보면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그 왼쪽 위에서부터 한 줄씩 이렇게 스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줄씩 점을 찍어줘가지고 우리 눈에는 면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 빠른 거죠. 그렇죠. 엄청 빠르니까 그냥 그 영상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도 그런 식으로 전파를 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화면을 보듯이 뭐 공중에 떠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가 아주 좋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퍼블릭 도메인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업체인가요? 탄도미사일 IAI 이스라엘 업체가 만든 엘타사가 만든 그린파인이라는 레이더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지금 이걸 사가지고 4대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상에다가 놓고 이제 그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만든 그 레이더예요. 일종의 A사 레이더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A사. A사. 네, 그렇습니다. 능동형 위상 배열 네, 레이더죠. 네. 능동형이 있다는 건 그 수동형 회사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그 탄도 미사일에 최적화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면 주변 나라들이 스쿼드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뭐 걸프전 때 이라크가 뭐 이스라엘을 향해 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제 요격 체계를 만들면서 함께 만든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를 우리 군이 사와가지고 이제 4대 정도 사와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세종대왕함입니다. 세종대왕함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함이 이지스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지스함이라서 이지스함에는 로키드사가 만든 AN 스파이 1D라는 이지스 레이더가 달려있는데 이게 위상배열 레이더입니다. 그게 A사 레이더죠. 그렇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 이지스함이라는 배들 보면은 지금 여기 배 보면 가운데에 지금 저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저게 지금 위상배열 레이더입니다. 저게 보면은 이렇게 4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회전 안 하고 더 이상. 네. 회전하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90도씩 해가지고 360도로 커버하도록 저런 위상배열 레이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감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이스라엘제 그 그린파인 레이더와 그리고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그 이지스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함, 율곡이함, 서해 율성용함이 있고 이제 지금 이제 곧 취역을 앞두고 있는 정조대왕함이 있고 이제 뭐 5번째 함이 이제 곧 취역에 들어가던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드입니다. 네. 사드 레이더도 이건 굉장히 장거리, 굉장히 고고도를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성능 좋은 위상배열 레이더예요. 뭐 사드 하면은 이제 좀 약간 거부감 있는 분들도 있겠는데 그런 거 빼고 성능만 놓고 보면 아유 훌륭하다, 매우 훌륭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일본에도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이건 그 기리시마라는 이제 이지스함이고요. 일본 이지스함을 보면 마야, 하구로, 아타고, 아시가라, 공고, 기리시마, 묘코, 초카이 7척? 8척? 이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일본의 이지스함들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전함이나 중순항이었던 배들 이름이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살짝 거부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이지스함은 7척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3척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일본이 커버해야 될 해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거든요. 그렇죠. 그 동쪽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뭐 남중국해, 동중국해 해가지고 훨씬 넓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것도 또 사실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사견입니다. 네. 사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지상에 있는 위상배열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건 미쓰비시가 만든 위상배열 레이더 JFPS-5라는 레이더이고요. 뒤에 그 번호 코가 마치 레이더 장비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렇습니다. 마법의 번호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레이더 체계를 지금 이제 그 FPS-7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지상용 그 위상배열 레이더 체계를 상당히 옛날부터 그냥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 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자위대가 자위대라고 하잖아요. 군대 아닌 척하는 군대가 있죠. 근데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있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맞아요. 주일 미군이 있습니다. 아. 네. 일본 열도의 유일한 군대는 주일 미군이고요. 일본의 이런 그 군사적인 자산들은 사실 미국 거라는 겁니다. 미국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유가 되고 있겠죠. 당연히 일본 건 주일 미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군대의 이런 어떤 정찰 자산과 그리고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주일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일본 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건 이미 공유가 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통합사령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정보 공유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C4I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C4 저 때는 막 C4I 구축한다고 막 서류 이만큼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C4I 체계를 통해서 이거 보면은 그 인도 태평양 그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하와이 연동 통제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군 한미 연합 사령부와 이제 미일 연합 그의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대신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그렇게까지 신뢰하는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찰 자산에 의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는 빼고 그냥 그 결론만 공유하기로 한 거죠.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떤 속도로 어떻게 날아갔다만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까지는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뭐 어떤 레이더로 봤더니 그래서 이런 거 일절 얘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그렇게 레이더 많이 사놓고 일본도 그렇게 레이더가 많으면서 서로 왜 정보를 무려 실시간으로 공유하려고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사실 되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면 어려운 문제고요. 다루기 어렵지 않다는 문제는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 건데 이게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차원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자료는 퍼블릭 도메인을 못 찾아가지고 국방기술품질원 지휘정찰개발품질팀 김진우 선임연구원이 이제 그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많이 참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된다면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직접 오셔가지고 뭔가 전문 지식을 말씀하시고 이제 용서를 뭔가 사죄를 요구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담배 보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한번 나와주시라. 저분이요. 네네네. 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리 사죄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더도 전파를 쓰잖아요. 전파도 빛과 같은 그 전자기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가진 특성을 많이 공유하죠. 그런데 지구 대기가 지상에서 그 우주까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구성 성분이나 밀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레이더 전파가 직진하지 않아요.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위로 굴절되거나 아래로 굴절되기도 합니다. 서브 리프렉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아굴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굴절이라고 해서 전파가 우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위로 꺾여가지고. 그리고 슈퍼 리프렉션, 그러니까 초굴절이라고 해서 오히려 아래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날씨에 따라서, 뭐 기온에 따라서, 계절에 그렇겠네요. 따라서, 무슨 뭐 구름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아마추어 무선 전신을 했는데 뭐 미국에 있는 사람과 뭐 연결이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게 왜 가능하냐? 저 덕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굴절되면서 땅과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구름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이 전파가 이렇게 위아래로 튕기면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멀리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먼 거리까지도 통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통신이 되는 것처럼 레이더가 작동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대전 때도 뭐 어디 뭐 거리에 있는 뭐를 발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구름 때문에 뭐 측정 거리가 늘어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상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구 공률 때문에 멀리 있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그 수평선에 닿기 때문에 수평선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그 준굴절이 되거나 이러면 거리는 훨씬 더 짧아지는 거죠. 측정 거리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전파가 위로 꺾이거나 아래로 꺾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적하는 게 뭡니까? 탄두잖아요. 그렇죠. 탄두를 측정하다 보면 이렇게 굴절되다 보면 그 물고기 보면은 발가락 위치가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위치가 틀리겠네. 특히 고도 정보에 있어서의 위치가 틀리기가 쉽습니다. 레이더가 그걸 못하면. 네. 그러니까 그런 오차가 어찌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해상에 있는 무슨 뭐 다른 배를 찾는 레이더라고도 하면 배가 뭐 고도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찾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공중에 있는 표적을 3차원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이런 그 굴절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한계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구 공률 얘기는 많이 해요.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렇죠. 그건 뭐 상식선에서. 네, 뭐 북한이 쏜 게 일본 근처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없다. 일본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건 봤는데 어디서 쐈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날아온 건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많은데 실제로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레이더를 비싼 걸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 레이더의 정확성, 특히 3D 레이더로 고도가 포함된 탐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상 데이터, 실시간 기상 데이터나 아니면 뭐 다른 요소들 있잖아요. 뭐 구름이 어떻게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컬 보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확한 값이 안 나온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비싼 걸 샀다고 레이더에 보인다고 그걸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개를 가지고 뭐 상호 보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봐야.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상 대기가 있고 뭐 이러고 여기서 역전되는 대기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전파가 어떻게 갈지 이렇게 그 좀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 저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연구원님 성함도 잠깐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네. 존경하는 분의 이름도 기억 김진우 못하고 선임 연구원님의 결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이더의 어떤 상황을 보시죠. 그러니까 노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구 공률만 반영된 레이더 커버리지가 빨간색입니다. 이상적인 상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공률이 저렇게 있을 때 저 파란 부분, 수평선 너머에 있는 저 파란 부분은 안 보이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그 초굴절이 되는 상황에서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멀리까지 볼 수 있는데 약간 중간에 파란 부분이 보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곳들이 있는 거죠? 네네. 어쨌든 멀리까지 볼 수는 있다. 네. 어쨌든 저런 걸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굴절 되는 상황. 아굴절 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커버리지가 짧아지는 거죠. 그렇네요. 짧아지고 부정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정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 덕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밑에 빨간 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 거죠. 바닥에 있는 건 볼 수 네, 있다. 바닥에 있는 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무슨 그 수상 레이더 이런 걸로는 아주 좋은 상황이지만 3D 어떤 그 높이가 있는 표적을 보는 데는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싼 레이더를 샀다. 그래가지고 뭐 실시간으로 정보가 나온다. 라고 했지만 뭐 그러잖아요. 아니 그 뻔히 보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나서 뭐 국방부에서 자료를 분석한 게 뭐 있어 레이더에 다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상 데이터를 비롯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컬한 데이터들로 실시간으로 보정을 해주고 추후에 그걸 이제 다시 계산을 해줘야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 근데 그런 정보가 다른 나라랑 공유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서 우리가 같은 한반도니까 북한에서 쏜 걸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는 우리 한반도 지상 위의 어떤 대기 상태나
대기 상태나 어떤 뭐 공기 온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면서 아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지만 일본에 있는 기상 상태를 우리가 사실 안 줄 거 아니에요? 너무 정확한,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정확한 정도는 그렇죠. 대충 뭐 도쿄가 맑다 뭐 이 정도 비가 올 확률 30% 뭐 이런 건 뭐 공유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그냥 공개돼 있죠. 웹에도 나오는 거니까. 네, 공개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정보까지는 알 수 없다. 설령 일본 영공을 날아가는 것이 우리 레이더에 잡혔다 하더라도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우리 레이더에 잡혔다 하더라도 정확한 값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로컬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보정한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그 보정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냥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보정한 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오는 탄도 궤적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뭘로 계산했는지를 빼고 그냥 그 궤적만 정확한 값을 상호 실시간으로 교환하자라는 게 이번 협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기 상황을 모르니까 네. 정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날아오는 게 정밀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나간 게 정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꼭 받을 필요 있나요? 지나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집단 안보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집단 안보 개념으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 어디서 발사해서 어디로 날아가는지가 사실 북한이 가진 이런 탄도탄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탄이나 이런 것의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뭐 동맹 관계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특별히 뭐 비밀을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쏜 탄도 궤적 정도는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네.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필요도 없지 않냐. 그거를 뭐 지나갔으니 나중에 알아도 돼요. 그거는 네. 탄도 성능을 분석하려면은. 네.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실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날아오는 거니까 자기를 향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공정한 협정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비판이 또 거죠. 있군요. 네, 그런 비판도 있고 서로 똑같은 정도로 중요하진 않다. 저는 실시간이. 뭐 비판을 하거나 뭐 옹호를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요. 네. 대충 이제 필요하긴 하다. 그러니까 궤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저는 이제 어느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확한 탄도를 추적해서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게 필요는 하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또 그건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실시간이 필요한 게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약간 더 큰데 훨씬 크죠. 네. 네. 특히 뭐 남한하고 비교하면은. 네, 영해와 EEZ로 비교하면 차이가 더 커지거든요.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우린 남한이나 북한이나 뭔가를 쏴가지고 이렇게 우주로 보내든 어디로 보낼 때 일본 영역을 안 지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일본의 어떤 정보가 있으면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건 뭐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잘 활용하면.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 어쨌든 정보의 양도 일본이 더 많을 거고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입장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좋다 싫다 이런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면서요?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코리안 프로메테우스. 저는 김정은을 그거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약간 지구적인 규모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으로 그거에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는 있다. 네. 일단 우리가 기술적인 걸 좀 알 필요는 있고요. 저도 지금 잘 몰랐던 얘기이고 사실 전 나름 뭐 국방 관련된 얘기도 하고 군사 전문가시고 뭐 방송도 하는데 저도 이런 것까지는 잘 몰랐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ICBM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원체 영역이 넓다 보니까 적용되는 뭐 한 좁은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나 기술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 북한이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걸 얼마나 날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측면도 필요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이제 서로 주고받았는데 저쪽은 굉장히 요긴하게 쓰는데 우리는 그냥 뭐 대충 쌓아만 놓고 잘 안 쓴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억울한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말맞다나 이제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도 서로 저울질을 해가면서 또 정치와 외교는 그만큼 또 그 기싸움 측면도 있으니까 우리가 알차게 써야죠. 그러니까 그 EEZ나 어떤 방공 식별 구역이나 이런 게 넓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우리한테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일본 쪽에서 오는 자료가 좀 많을 것이다. 좀 더 이거 뭐 상황상. 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면적으로 봤을 넓기 때. 때문에. 예. 네, 잘 활용하자. 일단 뭐 교양의 협정은 한금화 활용을 네, 협정은 정해졌으니까 그렇죠. 예. 뭐 우리 과학기술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뭐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K 박사님의 우주과학기술. 제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로켓 기술을 네. 최근에 또 스페이스X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 할 때 바로 다음날 스페이스X 그 스타쉽 네네. 발사한다는 얘기 있었고 네네. 그건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많이 올라갔는데 네.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 의미 있다고 보니까 그렇죠. 분명히 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많이 가졌을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로켓 기술 전문가. 그러니까 그 스타쉽 로켓이 네. 그 규모도 대단하지만 로켓 엔진 자체가 네. 다른 것과 다른 엔진입니다. 아, 다른 로켓과는 펠컨하고 다른 펠컨 9과 다른 엔진이고 음. 네, 새롭게 개발한 엔진인데 네. 그게 아주 좀 특이한 거라서 그 랩터 그거를- 엔진인가요? 랩터 엔진. 랩터 엔진. 그 전에 팔콘 9은 멀린 엔진인데 음.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랩터 엔진이라고 붙였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발사 결과에 대해서 뭔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그렇죠. 승리죠. 저거 라이브로 봤거든요. 네. 네, 라이브로 봤는데 저는 거의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단분리에서 목표 문제가 있어요. 지점까지 다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단분리까지 그 1차 발사 때 네. 그때 단분리가 문제가 있었고요. 이번엔 단분리 됐죠. 단분리 문제 없었고 네. 추력이 네. 떨어졌다고 하죠, 마지막에. 마지막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은 완전히 성공했고 네. 돌아오시는 걸 실패한 거예요. 돌아오는 네, 것이 돌아오는 걸 실패한 거고 음. 그 올려놓고 분리까지는 성공한 거예요. 1단까지. 그리고 2단도 분리까지는 성공했고 그죠? 추력 이제 점화까지는 성공했는데 네. 이유를 모릅니다 아직 저. 이거 막판에 네. 추력이 좀 네. 약했다. 그죠? 막판에 끊어졌습니다 그냥. 그렇죠. 네, 맞아요. 끊어져서 자폭했죠. 잡고 시켰죠. 예. 하지만 1차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정도면 성공입니다 그냥.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최종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벌써 이미 아니 그리고 그게 그냥 로켓이 아니고 그게 그냥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보기에도 어마어마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어떤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네. 그런 얘기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처음에 살짝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 기억나시나요 이거? 누리호 오른쪽에 저 연기 네네. 저게 왜 놨다 그랬죠? 수증기 그렇죠. 발사대에 물을 뿌려서 그렇죠. 네, 수증기 그리고 저기 검은 연기 네. 기억나시죠? 그쵸. 네. 그 펌프를 돌리는 터빈에서 나오는 매연. 불완전 연소. 제가 뭘 그치. 설명을 해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는 이용자 기억력이 좋아요. 그러게요. 네. 아이, 불완전 연소 기체. 네. 제가 제일 나쁘고 채팅장이 좀 낮고 이용자가 제일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제가 보면 연령승일 수도 있어요. 그 천문학자들 하실 때 보면은 왜 저렇게까지 처음 듣는 척을 알지 하고 있을까? 근데 절반은 일부러 그럴 때도 있는데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네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전에 한번 봤던 거죠. 그죠? 기억나죠? 이거는 네네. 했던 겁니다. 네.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에서 쭉 나와서 연료 펌프 산화 펌프를 돌려야 되는데 네. 그걸 돌리기 위해서 오른쪽에 터빈을 돌려야 되고 따로 돌려야 되고 네, 저거는. 그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연료와 산화제를 살짝 빼서 가스 발생기에서 태워서 네.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터빈을 돌린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연소기를 집어넣는다. 네네. 그리고 터빈을 돌린 가스는 오른쪽으로 빠져나온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출력을 뽑는 부분이랑 음. 그 배기가스가 나오는 부분이랑 따로 있다. 이게 누리호 로켓. 네. 예, 그리고 펠컨 9도 기본적으로 이 형태입니다. 멀린 이제. 네, 멀린 엔진.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오픈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오픈 사이클이라고 하고 열려있기 때문에 네. 이제 터빈을 돌리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왼쪽에서는 검은 연기가 나온다. 저희 매연이죠. 매연. 네, 매연이죠. 시커먼.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참 그렇게 그 터빈을 돌리는 가스 발생기에서 완전 연소를 시키는 게 아니고 예,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기 위해서 연료를 더 많이 넣어서 네. 불완전 연소를 시킨다. 맞아. 그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연료와 산화제를 딱 맞춰버리면 완전 연소가 되고 그러면 너무 뜨거워져서 터빈 날개가 타버리기 때문에 예, 산화제는 조금만 넣고 연료를 많이 넣어서 불완전 연소를 시킨 다음에 빼내기 때문에 저렇게 시커먼 이제 연기가 나온다.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도 불완전 연소가 되면 그렇죠. 검은 연기가 나오듯이 네. 예, 그런 것. 그러니까 막 제트 엔진이나 이런 것도 그 배기 가스가 터빈을 돌리잖아요. 네. 그 터빈이 버틴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막 사람들 미국 가고 유럽 가 10시간 동안 그게 버틴다고? 막. 그렇죠. 네, 너무 네. 신기해요. 안 타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타지 않게 온도를 적당히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리호는 요거를 4개를 붙인 거고 보면 옆에다
그 배기가스 넣은 부분들이 다 보이죠, 그죠? 75톤짜리 네. 4개. 75톤짜리 4개를 네네. 붙여서 300톤이 됐고, 네. 예, 이게 우주로 올라가서 인공위성을 보내고 물에 빠진다. 그렇죠. 예, 물에 빠지는데 펠컨 9이 네. 얘는 물에 안 빠진다. 안 빠지고 돌아온다. 네. 예술입니다, 예술. 저게 차이인 거죠. 네, 이게 아주 예술입니다. 처음 우리 동영상 봤을 때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요? 네. 싱크가 돼가지고 둘이 네네, 착 그거는 내리는 그 장면. 그거는 네. 펠컨 헤비가 저거 3개를 붙인 거거든요. 음. 가운데 거는 조금 더 크고 네. 양쪽 게 좀 작아서 그거 2개가 들어온 장면이에요. 그렇죠. 양쪽에 부스트 2개가. 그 하나- 가운데 건 바다에 앉잖아요. 네네. 가운데 것도 하나 앉고 그런 식으로 3개를 다 해서 하는 그런. 처음에는 막 SF 영화 막 그 뭐지 무슨 스타워즈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랬었죠. 예, 진짜로. 근데 사람 눈이 진짜 간사한 게 처음에는 엄청 충격이었는데 네, 이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 원래 처음에는 그 스페이스X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네. 택도 없다 그랬어요. 음. 네. 10년 그래. 안에는 안 될 거다라고 다 그러게 말이에요. 얘기한 거를. 화이팅. 이렇게. 그랬는데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저게 이제 몰린 엔진을 쓴 펠컨 9인데 9개를 붙이는 거죠. 9개를 붙였고 저 몰린 엔진 1개가 85톤 85톤. 대략. 아, 네, 우리보다 살짝 큰. 네, 살짝 큰. 그걸 9개. 네, 9개. 이것도 옆에 보면은 배기가스 넣은 게 보이죠. 그렇네요, 네네. 구멍이. 보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기본적으로 오픈 사이클입니다. 어. 지금은 저렇게 1년 안 하고 원형으로 구축합니다. 그죠? 이거 네. 초기 네, 초기 모델입니다. 네. 지금 원형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하나 있고 네. 원형으로 둘러싸는 네.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요게 지금 가장 많이 발사되고 있고 국제우주정거장에 사람을 그랬었죠. 맞아요. 사람을 보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사람 보내는 게 원래 2011년에 우주왕복선 폐기하면서 미국이 사람을 못 보내고 있다가 그렇죠. 그 러시아 거 빌려서 타고 가다가 네. 펠컨 9 덕분에 2020년부터 다시 드디어. 미국 땅에서 그러니까요. 우주인을 보내게 됐습니다. 야. 우주선 멋있네요. 네. 지금은 소유주가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소유주 못 쓰게 돼가지고 네네. 차질이 네. 많죠. 사실. 지금 뭐 펠컨 9이 그 스타링크 위성 올릴 때는 한 방에 60개를 올리거든요. 네. 인공위성은. 네, 워낙 세니까. 그리고 2015년에 날아가다가 폭발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테스트 도중에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후로 한 300번 정도 지금 쐈거든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다.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시는 분만 그 발받침대가 없을까요? 차별입니까? 그 짐 실는 공간을 만들었나? 그런가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은 조종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 이분들은 우주 비행사가 아니에요. 관광객입니다. 네네. 네, 관광을 했습니다. 우주 관광을. 아... 네, 이렇게 올라가서 싼 좌석 사셨구나. 같이 많은 분. 똥나누기 해야죠. 똥나누기.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상상도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페이스X의 우주 여행은 575km 올라가서 우주 정거장보다 위에요. 그렇죠. 네, 거기로 올라가서 2박 3일 동안 우주를 돌다가 네, 돌아옵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 사실. 정도, 우주여행 그 정도 해야지. 뭐 3분, 5분 이건 좀 아니죠. 지금 뭐 그 버진 갤럭틱이나 네. 아마존에서 그쵸. 그 타는 거는 자유낙하 3분, 뭐 네. 우주에 가 있는 시간 한 30초? 네. 그런 엄청 정도. 높은 자이로 드롭이잖아요. 그런 셈이죠. 네. 그렇죠. 네. 아주 비싼 롤러코스터. 예, 그렇습니다. 라고 특정 회사의 어떤 그런 걸 비난하긴 싫지만. 근데 기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사실. 많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정도까지 아직 아무 데도 못 따라오고 있어요. 이미. 나사 말고는 지금 이 정도 할 수 있는 데 없고 네. 중국 정도 할 수 있고 중국. 네. 나사도 단가 때문에 못하지 않아요? 단가 때문에 못합니다. 단가가 맞습니다. 문제죠, 네. 단가가. 단가로 따지면은 스페이스X밖에 못합니다. 그렇죠. 중국도 단가를 따지고 하는 네, 데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기술력으로는 뭐 나사나 중국이 갈 수 있지만 예, 단가로는 여기밖에 못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스페이스X가 원래 다음 단계 네. 화성으로 가겠다. 화성으로 가겠다. 이거 옛날에 한번 했던 건데 2020년 12월. 2020년에 2026년까지 보내겠다. 예, 이게 벌써 3년 전이네요. 3년 전인데 작년 뉴스에 예, 머스크 했네요. 머스크가 설정 연기했다. 네. 라고 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전혀 놀라지 않았던 게 우리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2016년에 2016년에. 아, 2022년에 한 번에 100명씩. 한 번에 100명씩. 그렇습니다. 네, 그때 저도 방송이 남아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택도 없다. 네, 절대 불가능하다. 네. 22년에. 왜냐면 2016년이잖아요.
2015년 12월에 처음 돌아온 거랬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걸 했는데. 처음 돌아왔고, 이때는 아직 사람도 안 탔어요. 네. 지금 이거는. 네. 사람 탄 게 2020년입니다. 그 사람을,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스페이스X의 장점은 인명피해가 없는 거다. 예, 단점은 사람을 태운 적이 없다. 예, 사람 안 태웠으니까. 인명피해가 없다. 인명피해가 없죠. 그렇죠.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택도 없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제 말이 맞았어요. 안 예. 됐잖아요. 사실 뭐 우리 모두 좀 그렇게 느끼긴 네, 했죠. 그렇게 좀 느꼈지만, 너무 서두른다 저거. 네, 그리고 화산까지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2026년에서 29년으로 미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쯤이면 가능하겠냐? 지금 가능할까요? 물어본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요? 네. 뭐 100명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100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네. 가능할 것 같다. 지금 뭐 스타쉽이나 이런 거 속도로 봤을 때 발전 속도. 왜냐하면 이런- 그 미단에 스타쉽을 만들었어요. 이미. 그런 계획에 굉장히 시니컬하게 놀리는 걸 좋아하는 K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K 박사님이 또 그 앨런 머스크랑 스페이스X에 굉장히 좀 호의적이기도 하세요. 네. 하지만 그걸 인정을 하시니까 호의적인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주식을 갖고 있어서 호의적인 게 아니고 주식 안 갖고 계시거나. 조식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저기는 뭐 이미 당연히 그거 안 했으니까. 네. 상장 안 했으니까. 스페이스X는 상장도 안 했습니다. 네네. 네. 이게 이제 그 실물이거든요. 사진 겁나 멋있게 찍었네요. 네, 멋지게 찍었죠. 네. 불 붙은 게 아니고 조명이에요, 조명. 예. 와, 저게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거 아니라 뭐 누리호, 나로호 이런 것만 사실 직접 봐도 말도 안 되게 크거든요. 그럼요. 그거 그냥 막 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도대체 직접 누리호 보면- 엔진도 사람보다 커요. 네. 이건 도대체 직접 보면 얼마나 클까요?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 밤이 전에 알아요, 밤이. 그냥 이 추진 실험 안 뜨고 네. 추진 실험 하는 것도 라이브로들 하고 있더라고요. 구경 가가지고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냥 어마어마한가 봐요. 보고 있으면. 저게 2단 로켓인데 1단이 이름이 슈퍼헤비입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전체 이름은 스타쉽. 네네. 1단은 슈퍼헤비, 네. 2단은 스타쉽. 어. 그러니까 전체 이름과 2단 이름이 똑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 2단에 이제 당연히 사람이 타겠죠. 음. 예, 사람이 타는데 100명 공간이 있습니다. 100명을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2016년에 한 번에 100명 보내겠다 그렇죠. 했는데 진짜로 100명 탈 수 있는 로켓을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저 당연히 재활용 가능하고 음. 네. 그 우주에서의 급유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연료를 많이 쓰니까 쓰고 올라간 다음에 급유를 받아서 화성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2단이 가는 거죠. 2단이 가는 거죠. 네네. 예. 저 네. 2단이 충분히 엔진이 저기도 6개가 달려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가능합니다. 1단으로 저 큰 거를 1단으로 이제 궤도를 올린 다음에 네. 2단의 엔진 힘으로 예. 뭐 심지어는 급유도 받아서 네. 그 힘으로 화성까지 가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네. 엔진을 재사용하는 걸 넘어서 아예 우주에서 재급유를 받아가지고 네. 사실 이게 막 SF적으로 보면은 막 엄청난 아이디어는 아닌데 네. 이걸 한다는 게 현실에서 한다는 게. 현실에서 한다는 게 그 2016년에 발표할 때도 예.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거 맞아. 네. 다 아는 얘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네. 텔레포트 뭐 참신한가요? 뭐 누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실현하는 게 문제인 거지. 자 이제 요 엔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레프트 엔진 와. 33개를 붙였습니다. 야. 33개를 붙였고 이게 하나에 몇 톤짜리예요? 추력 하나의 추력이 220톤입니다. 하나가요? 하나가 아까 누리호가 75톤. 3배 정도? 네, 누리호 3개를 합친 게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33개를 붙였어요. 33개를. 상상이 됩니까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김희 동력선언서 33인과 관련이 있나요? 그 정도는 못했네. 야, 그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다니. 그러게. 아, 지구 독립 선언서 이거였구나. 아, 이거는 정말 자르지도 말고 놔줘야겠다. 이용 기자 욕먹게. 33에서 그걸 떠올리지 못했네. 야, 네네네. 역시 대한민국. 네, 네. 과연 우연입니까? 이게? 네. 그걸 이제 딱 보시면은 33개는 보이는데 아까 누리호와 그 멀리 엔진에서 봤던 배기가스 배출 그게 없다.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게 없어진 게 풀 플로우 스테이지드 컨버스천 사이클 엔진입니다. 네. 풀 플로우 완벽하게 흐른다. 네. 스테이지드 한 번 태우는 게 아니라 단계를 태운다. 스테이지드. 스테이지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단연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다단연소. 다단연소. 풀 플로우로 한 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태운다. 그렇게 사이클하는 엔진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걸 이제 설명할 건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연료는 메탄을 써야 됩니다. 메탄을 써야 네, 연료를 그래서 액체 메탄을 쓰는데 지금까지 궤도 로켓이 한 번도 발사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예. 네. 이유는 사실 어렵진 않은데 메탄이 만들기 아주 어렵거나 비싸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 만들 때 케로틴을 썼잖아요. 그렇죠. 예, 바꿀 이유가 없어. 등유. 아, 맞아. 그거랑 똑같네요. 그 미국이 2010년대인가? 그 8인치 플로피 디스크 아세요? 몰라요. 8인치 5.25는 네. 8인치는 몰라요. 그리고 그 요즘 사람들은 아예 디스크를 모르겠지만 끝까지 쓰였던 게 3.5인치고 그렇죠. 5.25가 있고 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8인치 플로피 디스크 되게 옛날 거였거든요. 그게 5.25인치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전에 나온 거예요. 오. 그러니까 기술이 그러니까 용량 더 작아요. 음. 근데 그걸 2010년대까지 미국이 ICBM 발사할 때 썼다는 거예요. 아, 그런 데선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뭐지? 그래가지고 거기도 무슨 뭐 국정감사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런 걸 쓰고 있냐라고 했더니 되니까 작동하니까 이렇게 맞아요.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개발하려면 또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복잡해지고. 예, 복잡해지고. 네. 그리고 원래 또- 쓰던 것들도 다 네. 옮겨야 되고 막.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또 검증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그 비용도 엄청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그 캐롤슨을 쓴 거예요. 그냥 그런 네. 이유였군요. 예, 다 그런 이유고 다른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사실은 큽니다. 그게 크고 아니 싼 걸 왜 개발을 안 해? 할 이유가 없어요. 만드는 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네. 그렇겠네요, 진짜. 드는 비용만큼 돈을 주는데 굳이 굳이 싸게 만들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나 뭐 그런 보잉이나 이런 데서 로켓을 계속 만들었는데 새로운 걸 개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맞네. 그 옛날식의 관점인 거죠. 예. 그런 그 군수업체들에서. 네, 싸게 만들면 그 맞아요. 돈을 적게 줘요. 예. 어차피 정부 돈 네. 받는 거고. 네, 어차피 정부도 받는 거고. 그게 놀랍게도 그게 실제 로켓이 싸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야, 네. 그러네, 진짜. 아, 진짜 약간 그 정부 프로젝트 발주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맞아요. 뭐 몇 개 납품, 뭐 예산 얼마. 네. 했는데 예산 얼마가 나왔는데 그걸 굳이 아낄 이유가 없어. 굳이 저희 만드는데 이거밖에 안 했으니까 뭐 예산 반납하겠습니다. 이 바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새로 바꾸려면 또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왜 바꿔야 그리고 되는지. 또 이제 돈을 많이 들면은 간접비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 간접비가 수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용을 줄이면 손해예요, 회사가.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한 거예요. 큰 회사들이.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 그 화성협회를 만든 로버트 주버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유명한. 네. 네. 그분이 한 얘기예요. 예. 그 뭔가 미국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다는 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미국은 그래도 좀 나을지 않을까 했는데 똑같네요. 이 부분은 똑같았습니다. 아, 네. 네. 그냥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호모사피엔스는 다 거기다. 그래서 그동안 메탄을 안 쓴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풀 플로우를 하려면 메탄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한 번도 지금까지 궤도로까지 사용이 된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12월 8일에 중국이 와,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진짜 이번 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만든 PPT를 꽂힌 거예요. 그렇군요. 네. 중국이 첫 성공인데 규모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더 작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수준 아니고 예, 그냥 작은 로켓인데 어쨌든 액체 메탄으로 연료를 쓰는 로켓을 쏴서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네, 라는 게 일단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풀 플로우 스테이지드 컨버스천 사이클이 뭐냐? 예, 그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버 버튼 기념으로 화면을 보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네. 여러분 유튜브를 보셔야 돼요. 저는 네,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유튜브를 보지 않고는 지금까지는 대충 꾸역꾸역 따라왔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부터는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팟캐스트 듣고 계신 분 다 끄시고, 아니, 끄지 말고 옆에다 켜놓으시고, 네. 유튜브를 따로 트셔서 보시기 네, 바랍니다. 무조건 유튜브를 봐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이후의 모든 그림들의 출처는 왼쪽 아래에 있는 Everyday Astronaut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고, 네네. 홈페이지도 있고. 저 채널 운영하는 분이 그 스페이스X 거의 공식 유튜버입니다. 네, 거의.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뭔가 새로운 거 보여줄 때 저 유튜브랑 얘기하면서 오. 네, 그 유튜브 공장도 보여주고 아, 네, 그런 일을 그런 위치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이 좋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공식력 있는 분이고 그렇군요.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림을 저희가 그림 그려요 다. 오. 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방금 유영기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아셨는데 아까 그겁니다. 네. 예, 똑같은 겁니다. 그냥 네네. 그림을 약간 다르게 그린 것 뿐이지. 저 빨간 점선이 그냥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버리는 거죠. 저 베이가스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잘 보면은 연료가 들어오고 산화제도 들어오고
나눠가지고 터빈으로 들어가고 그 옆에 프리버너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저기가 아까 말했던 가스 발전기. 저기서 미리 한번 태우고 예, 태워서 저 이제 돌려서 펌프로 이제 밑으로 내보내고 태운 거는 옆으로 빠지고 예, 이렇게 되는 게 가스 제너레이터 사이클 혹은 오픈 사이클 네, 열려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누리호와 멀린 엔진 예, 그리고 사이클. 많은 다른 엔진들. 대부분의 네. 많은 엔진들 이것도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거 만드는 거 엄청 어려울 거예요.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렵지만 처음 만들 때는 무조건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로 만든 거고 그 스페이스X도 이걸 만든 거고 네. 예. 뭐 기술적인 얘기고 뭐 이거 굳이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역류하지 않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역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터보 엔진을 돌리는 거예요. 터빈을. 터보 엔진을 돌리지 않으면 역류합니다. 예, 그래서 역류하지 않게 하려고 터보 엔진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역류하지 않게 밑으로만 가게 위에 더 큰 압력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위에서 더 큰 압력을 만들려고 터보 엔진을 돌려서 밑으로 꾹꾹 눌러주는 거죠. 연료와 산화제를. 너무 신기합니다. 예, 그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저게 연료에서 나오는 게 더 많다 그랬잖아요. 네. 네. 불안전 연소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옆으로 버리잖아요. 네네. 연료를 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5% 정도가 버리시는 거예요. 연료가. 그러니까 담아는 연료의 5% 정도씩이나 저걸 그 써지도 않고 그냥 버리게 되니 얼마나 아까워요. 네. 그래서 저거를 버리지 말자라고 생각한 거죠, 당연히. 예, 그게 그래서 버리지 않고 만일에 저거를 그대로 저쪽으로 태우는데 컨버스천 체인버에 컨버스천 체인버로 넣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네. 그 아까 시커먼 연기잖아요. 그렇죠. 그걸름을 넣잖아요. 그거 다 막혀버려요 나중에는. 네. 예, 그 진짜 한 번 쓰면 버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버리는 거였지만 네. 그 작동 중에 막힐 버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안 됩니다. 예. 사실 이런 아이디어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디젤 자동차들 그 배기연을 한 번 더 넣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그렇죠. 아이디어. 예, 그런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연료를 과다하게 해서는 거름이 생기기 때문에 통에 금방 관이 쌓여버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요즘 디젤 자동차들도 그 안에 그 카본 슬러지 문제가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는 훨씬 강력하고 훨씬 뜨겁고 그렇죠. 뭐 그럴 테니까 네, 당연히 네. 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어떻게 망가지는 분위기가 막 연출된 네,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이게 연료가 더 많기 때문에 퓨얼 리치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옥시전 리치. 네. 옥시전 리치. 옥시전 리치를 만들면 됩니다. 음. 옥시전 리치를 맞네. 만들면 이제 아까 자리가 바뀌었어요. 왼쪽이 이제 그 산화제입니다. 오른쪽이 연료고. 자, 산화제가 쭉 들어가죠. 네. 네, 산화제가 쭉 들어가서 산화제는 프리버너를 통해서 태우고 컨버션 체인버로 들어갑니다. 네. 바로 컨버션 체인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화제가 당연히 많겠죠. 음. 네, 많고 퓨얼은 바로 들어가는데 옆으로 살짝 빠져서 프리버너에서 탑니다. 그래야 타니까. 그러니까 퓨얼은 그냥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고 산화제는 태우고 터빈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컨버슨 체인버로 바로 들어가는 산화제 구멍이 없군요. 그렇죠. 산화제는 프리버너를 프리버너를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터빈을 지나서. 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옥시전 리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 네, 자연스럽게. 당연히 옥시전 리치예요. 그러니까 퓨얼은 필요한 만큼만 쏙 뽑아 쓰는 거예요. 아. 퓨얼은 나머지는 그대로 들어가고. 신기하다. 자, 이렇게 만든 게 소련 로켓입니다. N1하고 뭐 안타레스 로켓하고 지금 N1이 세턴 5에 대항하려고 네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실패한 그 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ULA가 그 록히드 마틴이랑 보잉이랑 합작한 회사거든요.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거기서 아틀라스 로켓을 쓰는데 그 아틀라스 로켓의 엔진이 러시아 겁니다. 아, 그렇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스페이스X가 ULA를 공격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네. 아니 저놈들은 두 회사가 큰 회사가 합작을 해놓고 엔진은 적국을 가지고 쓰는 게 말이 되냐. 네, 하여튼 요렇게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면 왜 소련만 하고 미국은 안 하느냐. 이게 이제 구조는 이런데 문제가 있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산소가 너무 이제 다 저기를 걸쳐서 들어가잖아요.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산소가. 아하.
산소가 액체 산소니까 원래는 액체 산소가 기체가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때 예전에 말씀하셨을 때 액체 산소랑 그 누리호 얘기할 때 그런 게 거기를 냉각시키면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프리버너를 거치는데 저거 자체가 그렇죠. 뜨거우니까 그걸로 엔진을 냉각시키는 게 불가능하군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너무 뜨거워지니까 원래 그 오픈 사이클에서 불안전 연소를 시킨 이유가 너무 뜨겁지 말라고. 너무 뜨거워질까봐. 너무 뜨거우면 터빈이 녹아버리니까. 그런데 저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빈이 녹아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아, 재사용을 못 하겠네요. 네, 재사용 못하기는 그냥 발사도 안 됩니다. 녹아 타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 타는 터빈을 만들면 됩니다. 재료의 문제는 재료. 네. 원오페니움 이런 거. 네, 안 타는 합금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소련이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은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그냥 포기했어요. 저거 안 된다. 그래서 소련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너님은 되게 오래전 얘기인데. 네. 소련이 그걸 만들었다고 했을 때 미국이 안 믿었대요. 쟤들 뻥치는 거다. 네. 그래서 나중에 소련은 이제 무너지고 나서 그 시범하는 걸 보고야 받아들였대요. 아, 진짜 만든 게 맞구나. 그럴 정도로 합금이 이제 핵심인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소련이 저렇게 해서 굉장히 성능 좋은 걸 만든 거예요. 이제 이게 클로즈드 사이클이에요. 네, 이제 닫힌 거잖아요. 열려서 나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이제 왜 스테이지드냐 하면은 프리번을 해서 한번 태우고 그게 가서 다시 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스테이지드 컨버스천. 다단 연소. 이제 뭐 다단 연소가 점화를 했다가 껐다가 다시 점화하는 걸 다단 연소라고 한다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 틀린 거고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프리번에서 한번 태우고 컨버스천에서 또 태우니까 예, 단계적으로 태우기 때문에 다단 연소입니다. 두 번 태우게 되는군요. 두 번 태우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산화제는 뜨거워진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퓨얼은 그냥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그냥 액체로 들어올 때보다 더 잘 타겠죠, 훨씬 더. 한쪽에 그래도 온도가 높으니까. 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아집니다. 네. 뿌리지도 않고 효율도 높아지고.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 터빈을 잘 만드는 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핵심이었죠. 네. 근데 그것만 되면은 가능한 거였고. 근데 미국은 그 터빈 합금을 못 만든 거예요. 거참.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퓨얼 리치를 합니다. 네, 퓨얼 리치를 하는데 퓨얼 리치인데 퓨얼을 케로신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안 되는 거 봤잖아요. 퓨얼을 바꿉니다. 그래서 네, 뭘로 바꾸느냐? 수소로 바꿉니다. 수소. 네. 퓨얼을 수소로 바꾸면 수소는 그렇게까지 온도가 안 올라가거든요. 퓨얼 리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이클은 똑같아요. 아, 그러네. 네. 우주왕복선 발사하는 거 보면은 여기 우주왕복선이 이게 바로 우주왕복선 엔진입니다. 부스터 두 개. 불꽃이 보이는 건 그거고 그 우주왕복선에 달려있는 메인 엔진은 불꽃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수소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수소라서 그렇습니다. 그 수소 연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하고 다른 게 프리버너가 복잡한데요? 양쪽에 복잡합니다. 프리버너가 양쪽에 있어요. 그죠? 뭐지? 그러니까 퓨얼이 내려오고 퓨얼을 왼쪽으로 가면은 퓨얼이 저 가스 터빈을 돌려서 들어가는 거죠. 네. 예, 들어가고 그 퓨얼이 또 오른쪽으로 산화제 쪽으로 가고 예, 산화제 쪽으로 가고 산화제는 바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프리버너를 거쳐서 가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다 그 퓨얼 리치예요. 수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많은 수소를 오른쪽 끝에는 다시 수소가 더 과잉이니까 다시 수소를 또 집어넣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이건 또 아까랑은 반대로 퓨얼에서 컨버스천 챔버로 바로 가는 게 없이 그렇죠. 프리버너를 통해서만 들어가고 그렇죠. 아까는 터빈을 하나만 돌려가지고 샤프트로 연결해서 펌프를 같이 썼는데 이제는 터빈을 두 개 써가지고 퓨얼 리치니까 퓨얼은 전부 다 무조건 프리버너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산화제는 근데 바로 들어가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산화제는 리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고 퓨얼은 수소는 이제 과잉이 돼야 되니까 양쪽을 다 과잉으로 해서 남는 건 다 들어가고 됩니다. 네,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더 이게. 네,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프리버너를 왜 두 개를 만드느냐? 수소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네, 양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산화제에 비해서. 그렇군요. 부피가. 네, 부피가 너무 크니까 수소는. 그러니까 수소와 산화제가 완전 연소를 하게 태우려면은 수소의 부피가 훨씬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저렇게 그랬지만 펌프가 프리버너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펌프가 더 커야 됩니다. 수소 그 산화제 쪽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에 거는 산소 산화제하고 연료하고 다 비슷해요. 그냥 밀도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돌리면 됩니다. 터빈을. 터빈 하나로 두 개를 다 돌렸잖아요. 펌프를. 근데 이거는 터빈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따로 돌려야 돼요. 펌프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소 쪽 펌프가 훨씬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크기가 달라요. 예. 우주왕복선 엔진은 산화제 펌프하고 수소 펌프하고 크기가 다릅니다.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프리브너도 두 개라 해야 되고, 터보 펌프도 두 개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 모양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네요. 그 일본 그 로켓이 수소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싸구나. 네, 비싸기도 하고, 이 수소의 문제는 수소가 리치잖아요? 수소 리치니까 수소가 일단 타잖아요? 탄 수소가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 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밀폐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만 새버리면 저쪽 산소가 붙어버리면 바로 폭발이거든요. 이게 제가 예전에 거기서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소가 가장 작잖아요. 사실 그거 양성자 하나라서. 그래서 이렇게 밀폐를 시켜도 통과한다는. 그럼요. 하시더라고요. 철탄 같은 거 통과한다고. 네,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새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디를 잘못 용접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간대요. 양자의 어떤. 그러니까 요 수소 연료를 쓰는 엔진에는 밀폐 장치가 수십 개 있습니다. 새면 큰일 나니까. 새면 바로 폭발이에요, 그냥. 그 뜨거운 수소가 그냥 새 나가서 산소에 붙어버리면 무조건 폭발이기 때문에 수십 개가 있는데 우주 왕복선 엔진이잖아요. 재활용을 해요. 근데 한번 재활용하려면은 정비를 몇 달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실링을 다시 다 일일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단가가 안 맞습니다, 이거. 마리 왕복선이지. 네, 마리 왕복선이지 절대 단가가 안 맞아요. 거의 새로 만들어 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그래서 사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왕복선이 원래 싸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만든 건데. 그렇죠. 재활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네, 사실은 더 비싸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통계를 해보면은 한 번 쏘고 버린 것보다 오히려 비쌌어요. 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페이로드가 엄청 큰 케이스니까 왕복선 자체가 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소 연료를 쓰기 때문에 발사 연기가 일상적입니다. 네, 수소가 새니까 자꾸. 새니까. 네. 이번에 그 아르테미스 SLS가 똑같은 엔진을 쓰거든요. 네. 새로 개발한 거 아니에요. 네. 조금 크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똑같은 엔진을 쓰기 때문에 연기됐잖아요. 그것도 수소 새가지고. 네, 그런 일이 수시로 생깁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클로즈드 로켓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퓨어를 리치를 하거나 이제 옥시전 리치를 하거나 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자 이제 드디어 랩트 엔진이 나옵니다. 랩트 엔진은 풀 플로우 스테이지드 컨버스천. 자 스테이지드 컨버스천은 이해했죠. 브리브너에서 태운다. 자 이거는 잘 보시면 바로 연료든 산화제든 간에 컨버스천 체인버로 바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없네요. 아 한쪽은 퓨얼리치고 한쪽은 그거구나. 천재 아닙니까? 그렇게 딱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산화제 쪽은 전부 다 프리브너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산화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저기서 다 태울 리가 없잖아. 예, 저쪽은 퓨얼에서 조금만 끓여오고 산화제는 당연히 그 산화제 리치가 되는 거죠. 이쪽. 옥시전 리치가 되어서 그래서 들어오고 왼쪽은 퓨얼이 전부 다 가스 그 프리브너를 통과해서 들어오고 산화제 조금 쓰고 그래서 전부 다 퓨얼 리치가 되고 요렇게 되는 게 풀 플로우. 야. 이거 그래서 유튜브 진짜 보셔야 돼요. 유튜브. 네, 유튜브 안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프리버너에서 연료와 산화제 양을 조절해가지고, 그러니까 타고 남은, 그러니까 이제 연료 양을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연료를 더 넣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 퓨얼 리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탈 게 더 있는 거죠. 여기다가 산소를 더하면 탈 수 있게 하는 게 퓨얼 리치고, 반대로 연료를 다 쓰고 이제 산소가 남아가지고 그 연료를 더하면 타는 게 옥시전 리치인데. 그렇죠. 원래는 그 한쪽으로 해가지고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거 한쪽은 퓨얼 리치, 한쪽은 옥시전 리치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다시 태우는. 그렇죠. 재밌다. 그래서 그 완벽한 밸런스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밸런스를 만들어내고 저렇게 태우면 아주 많이 태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통과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져요, 어차피. 많은 양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다 그 돌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터빈을 돌릴 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까 옥시전 이치를 하면은, 아까 소리 냈잖아요, 옥시전 이치는. 네. 소리 낼 때 온도가 높다고. 온도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 옥시전이 가스로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타지 않는 터빈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걸 만들었어요. 네, 스페이스X가 그걸 해냈군요. 네, 그 합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릅니다. 네, 하여튼 만들었습니다. 뭔지도 모르나요? 성분도? 모릅니다. 아, 네. 비밀이군요. 네, 비밀이죠. 테슬라를 타면서 할부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고혈을 짜내서 그런 합금을 만들었나 봅니다. 네, 그 합금을 만드니까 저게 되는 거예요. 네. 야. 합금을 만들어서 이제 그래서 아까 퓨얼리치가 하려면은 수소 아니면은 그죠. 그 탄소가 없어요. 케로신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수소하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메탄이 네.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구나. 그래서 메탄을 하면은 이제 어쨌든 그 탄소 들어간 건 안 되기 때문에 퓨얼리치는 메탄에 뭐 들어있죠? 메탄도 탄소 있는데 그죠. 예. 탄소에 수소 4개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맞나요? 그러니까 맞는데 하여튼 그림이 생기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메탄이 그죠. 네. 케로신이나 이런 석유류보다는 네. 순도가 훨씬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도가 높죠. 네. 천연가스 생각하시면 되죠. 네네네.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이 안 나오는 거죠. 메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메탄을 쓰는 겁니다. 자, 저렇게 하면 또 둘 다 어쨌든 프리버너를 다 거쳐서 가잖아요. 저기서 만날 때 기체 상태입니다. 이미. 이미 기체 상태니까 온도가 높다. 훨씬 잘 타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네. 점화도 잘 되고 유지도 점화도 잘 되고. 예. 훨씬 센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아예 기화가 된 상태로 들어오게 그렇죠. 이미 뜨거워진 상태로 만나는 거예요. 야. 가기 전에. 아니면 한쪽은 어차피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걸 데워야 되거든. 거기서 그러니까 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미 뜨거워진 상태로 오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기술이네요, 진짜. 굉장한 기술입니다. 말은 쉽네요, 근데. 저거 아니 맞는 진짜 정확한 표현인 게 네. 말은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걸 만들려고 안 했겠어요? 그 전에 했겠네요. 당연히 했죠. 그러니까. 소련도 했고 미국도 했고. 이게 그림 한 장으로 개념이 정리되는 거니까 되게 말은 쉬운데. 그러니까 말은 쉽기 때문에 했어요.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소련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네, 테스트를 한 번도 통과를 만들기만 못 하고. 만들기만 하고. 아, 되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로. 되면 끝나면. 좋겠다. 근데 안 그런데 되네. 지금 스타쉽은 쏘고 있다. 그걸 만들었다니까. 어쨌든 간에 목표한 데까지 안 올라갔을 망정. 네. 이런 로켓을 33개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붙인 겁니다, 전부 다. 네네네. 규모도 그렇고 기술력도 그렇고. 여기 좀 확대한 건데 뭐 똑같은 그림입니다. 네. 오른쪽은 산화제 음. 과잉, 왼쪽은 연료 과잉. 그런 식으로 해서 둘 다 프리버너를 거쳐서 이미 태우고 뜨거운 상태로 들어와서 태우고 나간다. 이론적으로 최고로 좋겠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생각은 할 수 네. 있네요, 이거.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게 풀 플로우 스테이지드 컴버스천. 그렇군요. 이제 복습을 해보면, 왼쪽이 오픈 사이클, 오른쪽은 클로즈 사이클인데, 산화제 과잉, 그러니까 옥시전 리치. 그러니까 저건 합금이 중요하다. 네. 그 다음은 역시 클로즈드인데, 퓨얼 리치. 이거는 퓨얼이 리치니까 케로신은 안 되고 수소를 쓴다. 단점은 수소가 너무 잘 새고, 펌프가 두 개 크기가 다르다. 이제 그거를 양쪽의 단점을 다 결합해서 극복한 게 풀 플로우 스테이지드 컴버스천. 요게 바로 렉트 엔진이다. 근데 퓨얼리치 듀얼 샤프트 엔진에다가 메탄을 쓰면 안 되나요? 될 수도 있겠죠. 네. 아마 그렇게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좋으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네. 아마 그겁니다. 이유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퓨얼리치 아니면 옥시전 리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 두 개를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 두 개를 그러니까. 하는 게 두 개를 붙여버려가지고 그냥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냥 이쪽은 퓨얼리치, 이쪽은 그러니까 이건 세더라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네. 그런 또 장점이 있군요. 섞이지 않으니까.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려고 해서 열심히 개발을 노력했는데 아무도 성공 못했다. 근데 스페이스는 해버렸다. 근데 그걸 그 하나가 날라간 것도 아니고 33개를 묶어가지고. 지금 이거 풀플로우 스테이지도 이거 만들 수 있는 회사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일단 그 합금도 중요하고. 예. 네. 그래서 사실 오픈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은 걸로 저는 그것조차도 알고 사실은. 그렇죠. 그것조차도.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태울 때 양이 왼쪽에 이제 어차피 다 산화제는 액체 산소를 쓰니까 네. 액체 산소에 대비해서 RP1이 이제 그 케로신이거든요. 네. 케로신의 양은 산소의 반 정도 있으면 돼요. 근데 메탄도 조금 더 많으면 돼요. 근데 수소는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오. 아. 그러니까 메탄, 수소보다 메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 부피 말하는 건가요? 부피죠. 리터당 무게죠, 지금 저게. 예. G라고 해야 될 갤런인 줄 알고 깜짝 리터당 이만큼이니까 부피가 네. 이만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태우는 비율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해서 넣은 거거든요. 네. 리터당 그람이니까 네. 저게 클수록 네. 좋구나. 네. 부피가 작은 거죠. 부피가 작아야 좋죠. 네. 부피가 작아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제는 이만큼을 써야 되는데 연료를 이만큼씩 더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안 좋은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연료 탱크 크기가 엄청나지고 무거워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게 그 케로신을 쓰면은 조만해요, 그냥. 그 위에 산화제고 연료를 반반 넣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게 메탄으로 바뀌면은 크게 바뀌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수소가 돼버리면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요. 돼버리잖아요. 그만큼 연료 들어갈 양 부분 줄어들고 예. 수소 자체는 무겁진 않지만 수소 그 엄청난 부피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연료 탱크는 엄청 커지는 엄청 것이고 커지는 거예요. 근데 커지면은 또 무거워져요. 그러니까요. 탱크가 크니까. 네. 네. 그런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케로신을 계속 쓰면 오픈 사이클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고. 네. 그래서 액체 메탄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메탄은 화성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화성 대기로.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이산화탄소와 뭐 산소, 네, 수소. 네. 물도 있고. 예,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석유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케로신을 만들 수는 없죠. 화성 탐사를 하려면 일단 케로신 안 됩니다. 무조건. 왜 그렇게 단언하시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네네. 케로신이 있을지 모른다는 도박을 할 수는 없죠. 네네네. 자, 이게 이제 그동안 역대급 만들어졌던 엔진들 비교를 합니다. 저게 F1이 그거잖아요, 그거. 세턴 5. 세턴 5. 네. BE4는 지금 블루 오리진에서 만들고 있는 엔진입니다.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RS-25가 그 우주왕복선. 네. 저 보시면은 왼쪽 두 개가 다르죠. 그렇네요. 네. 그러네요. 네, 크기가. 그 멀린이 굉장히 작잖아요, 저기에 비하니까. 네. 그리고 놀라운 건 랩트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네요, 진짜. RD180이 그, 옥시전 리치. 음. 네, 옥시전 리치. 저게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옥시전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다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 군데로 보내가지고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데서 갑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에요. 저거 엔진 한 개인데 노즐을 두 개 가진 엔진 한 개인 그렇군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고 놀라운 걸 보면은 일단 F1이 옛날에 만든 건데 그 스러스트가 있잖아요. 토탈 스러스트. 제일 높아요. 짱이네요. 짱입니다. 네. 네, 단일 엔진 최강. 네, 단일 엔진 최강. 저거 5개. 저거 5개. 그러니까 5개 붙여도 멀린 엔진 9개 붙인 거랑 더 된다. 네. 예. 저건 그냥 말 그대로 등치로 해결한 거잖아요. 돈으로 해결한 거죠. 돈으로. 네. 단가 안 따지고. 네, 단가 안 따지고, 1도 안 따지고. 네. 그런데 이제 잘 보면 그 밑에 추진력 대 무게 비율이 있습니다. 네. 흔히 추중비라 부르는. 예. 스트러스트 웨이트 예. 거죠. 그 몰린 압도적이죠. 추력대 줄량. 저는 참 오픈 사이클인데도 저렇게 압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대단합니다. 랩터 역시 그 다음 바로. 와, F1 엔진은 그 와중에 3위를 하는 걸 보면 대단하네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노즐을 연소 압력. 예, 내뿜 압력이 높아야. 체인버 프레셔. 예. 네. 그게 이제 랩트가 압도적이죠. 그렇네요, 진짜. 70바. 와. 그 랩터하고 그 옆 오른쪽에 있는 그 지금 블루 오리진에서 만드는 거 비교해보면 블루 오리진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2배 차이가 나는데요. 예. 그러게요. 체인버 프레셔 2배 차이 나고. 제가 보기엔 비용이 너무 들지 않을까 이게 두개 비교해서. 그리고 할 말이 이제 없습니다. 네. 비용 쭉 보면 이제 세 번째가 킬로뉴턴당 돈. 예. 킬로뉴턴당 예. 돈. 질량 대 비용으로 하는구나. 네. 1kg을 올리는데 얼마 드느냐? 네. 그겁니다. 랩트는 $1,000. 저기 오른쪽 그 우주왕복선 26,000달러입니다. 어휴. 근데 F1은 저게 60년대 단가예요? 아니면 현대 단가입니까? 그건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60년대 단가로 하면은 좀 계산이 안 되는 건데, 좀 너무. 네. 제가 그 예전에 어디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아폴로 사진 중에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그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왜 좋아하냐면, 초점이 안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포커스가 안 되는 시대에, 카메라 오토포커스가 안 되는 시대에 달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건. 그러게 말이에요. 돈과 물량으로 해결한. 네. 그리고 이제 재활용까지 고려하면은 랩터는 $20까지 늘릴 수 있다. 와, 킬로그램당. $20. 텐션. 저거는 그 비행기 가격 근처에 없습니다. 그렇네, 진짜. 네. 와. 그러니까 과연 어디가 저 랩터 엔진을 따라갈 수 있을까? 뭐 경쟁이 안 그러니까 되는데요, 아예. 이게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펠곤 9이나 이런 거 성공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게 성공적인 사진을 또 보여주시니까 우리 스타쉽 올라가는 거네요. 네. 우리 스타쉽이 이상하게 머스크 쪽 얘기할 때마다 우리라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게 이게 뭐 전부 다 더 오히려 무의식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론 머스크의 일과 원종우의 원이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일론 머스크한테 나왔을 때 옛날에 방송에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형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저 랩터 엔진 하나하나가 아까 그렇게 만들어진 풀 플로우 스테이지드 컨버스천. 다른 데에서는 아마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러네요. 그거를 33개나 만들어서 하나도 안 꺼지고 네. 이번에 하나도 안 꺼지고. 네, 이번에 하나도 안 꺼지고. 지난번에 파편 맞아서 꺼졌다고. 네, 발사되겠죠? 네. 발사대가 파괴되면서 네. 너무 세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건데 2단 분리도 그냥 분리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핫 스테이징이라고 2단의 점화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점화를 먼저 하고 점화를 할 때 그 6개 엔진이 있는데 3개가 밖에 있고 3개가 안에 있거든요. 근데 3개가 밖에 있는 게 진공 엔진이라서 좀 더 커요. 그 3개가 핫 스테이징을 점화를 할 때 이제 진공 아닌 엔진 안에 3개가 먼저 붙거든요. 그때 옆으로 벌어집니다. 맞아요. 그 네. 밖에 있는 3개 엔진은. 그 핫스테이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벌어진 다음에 핫스테이징을 하고, 점화를 하고, 일단 분리되면은 다시 모입니다. 저런 기술도 참. 네. 야, 저런 거를 뭐 하나만 안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냥. 네. 도대체 왜 이런 격차가 나는 걸까요? 다른 회사들과. 이런 걸 참, 경영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고민을 하게 되네요. 근데 저게 솔직히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리더십 네. 열정, 그렇죠. 인적 구성, 조직 분위기,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는 거니까. 미래우주개발위원회 해가지고 나라 예산 얼마 받아가지고 밀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저런 안 되는 돼, 게 절대 아니잖아요. 안 되죠.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올해 4월에 첫 번째 발사했잖아요. 네. 그리고 11월에 또 했잖아요. 한두 달 내에 또 합니다. 지난번 발사한 거 봐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진짜. 한두 달 내에 또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저 랩터 엔진을 하루에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대량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가장 놀라운 점이에요, 사실은. 대량 생산이 된다는 게. 네, 저걸 하루에 하나씩 만드는데. 어떻게 대량 생산이 되지? 아니, 이번에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나온 것도 그 영상 보면은 지금 2, 3년밖에 안 한 건데 기가 차거든요. 움직이는 게. 특히 손 동작이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는 손 동작 이런 부분이 약하잖아요. 덤블링은 하지만. 계란 짚죠. 네, 계란 짚고 이거 이번에 다 나왔는데 계란 안 깨지게 이렇게 내려놓는 거.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로봇들이 그렇게 덤블링하고 뛰어야 되느냐라는 건 의문이 있잖아요. 저 능력이 필요한가?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안 하는 행위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손 잘 움직이는 게 훨씬 중요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되게 필요한 능력인데 못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인간 우리요? 네. 알고 보니 엄청 필요한 능력이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 필요했는데 요즘 이제 점점 필요 없어지는 인간 문명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무튼 물론 이제 잘 뛰고 하면 쓸모가 있긴 하겠지만은 신기하긴 한데 너무 멋있긴 한데 어쨌든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요가 자세 같은 거 잡는 거, 밸런스 잡는 거랑 서가지고 그 다음에 손 움직이는 거 이런 게 너무 놀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발전을 해서 이 스페이스X를 보는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을 주거든요. 저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금방 되는 거였구나라는 사실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저게 되는구나. 이렇게 빨리 되는 거였구나라는 거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 일론 머스크 주변의 회사와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 평균 연령이 30이래요. 아, 그렇군요. 회사 직원들. 그래요. 그래서 피도 없는 것들이 제가 추정하기로는
예. 그런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된다라는 걸 누가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몰라,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뒤져보면서 추정하기로는, 네. 일단 학부 졸업하는 똑똑한 학생들을 다 끌어옵니다. 바로 채가는 거군요. 네, 무조건 채웁니다. 연봉 높이주고. 연봉 높여주고. 네, 그래서 3년 동안 대학원 논문 쓰시킵니다. 이건 추정이시죠? 네, 추정입니다. 쥐어짜는. 그렇게밖에는 될 수가 없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퇴직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평균, 그런 젊어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있다가 나간답니다. 스페이스X에서. 예. 그 다음에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성과를 내고. 그렇죠. 네. 그 박사 논문 대신 스페이스X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이력서에 그걸 넣고. 스페이스X에서 젊을 때 바로 들어가서 나왔다라는 게 박사보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겠네. 박사 많으니까 훨씬 더. 네, 그러니까 박사를 하느니 이거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추정입니다, 추정. 예, 그러지 않을까. 본인이 그러고 나와서 뭐 박사를 하기도 쉬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사람들이 나사가거나, 네. 뭐 다른 회사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되는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추정이지만. 예. 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대학을 다니지 않았어요. 너무 옛날이다. 아니,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이제 그 경영이 전공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생생활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 과목들을 이렇게 몇 가지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당연히 그런 거 나오죠. 막 이렇게 이렇게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그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 나오고 이제 대량 생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량 생산이 무조건 짱이다. 많이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컨베이어 벨트가 들어가고 막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궁극의 생산 방식으로 이제 이런 게 일본에서 요즘 나오고 있다라고 20년 전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그 캐논일 거예요 아마. 프린터 만드는 회사에서 셀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셀에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캐논에서 프린터만 막 20-30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 돌리는 것보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뚝딱 하나 만들고 하는 게 훨씬 빠르고 불량률도 낮고 품질이 훨씬 좋고 그리고 효율이 훨씬 많이 나는 거예요. 숙련공이니까. 네. 셀 생산이에요 이게. 궁극의 생산 방식.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 필요 없다. 이게 더 좋다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셀 생산을 합니다. 로봇을 가지고. 로봇을 가지고. 네. 그것이 현대에서 뭐 시범 공장 같은 거 만들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로켓 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될 거다. 그런 계란 만지는 로봇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은 뭔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책에 나온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일론 머스크가 펠콘 9을 발사하려고 할 때, 처음 발사잖아요. 펠콘 9 처음 발사. 네. 그게 2018년인가? 2010년. 펠콘 9을 처음 발사하는데, 처음 발사하니까 당연히, 그리고 펠콘 1 발사 성공한 게 2008년이거든요.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2년 만에 펠콘 9을 발사하는데, 누가 되겠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100%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칼럼에다가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 네. 자기가 컬럼 같은 걸 자료를 찾다가 전국 자기가 보기에 10개 대학 정도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학생. 그러니까 전국에서 로켓 이쪽으로 항공우주 쪽으로 가장 뛰어난 학생 10명을 뽑았대요. 10명을 딱 자기가 추려가지고 그 사람도 그쪽 분야니까 추려가지고 그 걔들이 어디가 있나를 본 거예요. 네. 걔들 중에 5명이 그 스페이스X에 절반이. 네, 절반이. 수많은 다른 회사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스페이스X는 별거 아니었고, 그렇죠. 사실. 네. 보잉이나 뭐, 로키드 블루오리진도 되게 많이 했고, 그렇죠. 다 했는데, 5명이 스페이스X가 있더라. 그걸 보고, 저거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 나머지 5명은 이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뭘 생각했냐. 그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이제. 성공하고 나서. 초청해가지고 보여주고 하다가, 질문을 하는 거죠. 나머지 5명은 누구냐? 그러니까 마인드가 벌써 나머지 5명은? 나머지 5명은. 일론 머스크는 그 기사를 보고, 잘해줬다, 이게 아니고, 내가 5명밖에 못 때렸단 말이야? 나머지 5명은. 걔네들도 데리고 오려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그거 뭐지? 무슨 그 허생전인가? 허생전이 아니고 뭐죠? 그거 무슨 전국에 있는 말총을 다 사들였더니 나라의 백성들이 머리를 못 내고 그거 뭐죠? 그거 허생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매점 매석에. 네, 매점 매석. 약간 인재 매점 매석. 인재 매점 매석.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그 에피소드가 아마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 허생전이요? 아니. 스페이스X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아마 예로 아마 든 게 그게 아닐까. 자, 그것까지, 그걸 보고 이제 그런 추정을 했거든요. 완전히 추정은 아니군요. 네,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다. 네. 여하튼 결과를 내고 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무서운 수준입니다. 네. 네. 옵티머스 로봇도 한 2만 불에 팔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올해부터 팔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거는 뭐 항상 몇 년 늦어지긴 하지만 해내잖아요. 그래서 아마 멀지 않은 미래 옵티머스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양산이 시작이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면 우리 주변에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집이나 공장이나 정말.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우리가 미래에 들어왔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 것 같아요. 또 사람들 이제 화성 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그런 시기가 이제 머지 않았다. 그때까지 과학하고 안전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이고, 실버 버튼보다 빨리 왔는데 이것도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실버 버튼을 받으면 좀 뭔가 또 힘이 좀 나기도 하겠죠. 네. 근데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일을 사람이 할 필요가 없고 2만 불? 그러면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어지간한 인간의 1년 연봉보다 적은 비용으로 그냥 물건을 사가지고 그게 포인트예요, 진짜. 공장에서 아까 손 그렇게 잘 쓰면 공장에서 웬만한 일을 정말 말씀한 대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이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니까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진짜 한 번 2만 불, 3천만 원도 안 되는 걸 한 번 내면은 뭐 하루 24시간 일하잖아요. 그리고 8시간 일하는 것도 아니고 3배 일하지. 월급 안 올려주지, 월급 안 줘도 되지, 뭐, 쟁의를 해요. 무슨 뭐 불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큰 투자도 아니에요. 그런 금액이면. 2개 사면은, SCV 뭐 이런 거는 서로, 고장나면 서로 고쳐줄 수 있고 막 이런 거 있으면, 뭐 정비 비용도 안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는 뭐 모든 면에서 너무 유리하니까 일단 물건이 나오기만 하면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인간형 로봇들,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장점이 그 공장 설비를 크게 안 바꾸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하면 그 인간의 로망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람 비슷한 로봇을 만들어서 뭐. 근데 사실은 실용적인 면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런 걸 충족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옵티머스 같은 게. 국내에서도 조종석에 바로 앉힐 수 있는 조종 로봇을 만든다는 기사를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들도. 그것도 그냥. 네. 그럼 무게도 보니까 무겁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도. 한 80kg?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 예,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제는 이제 우리가 2024년으로 또 한 해를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송년 방송이라 그런 얘기도 살짝 해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미래로 이제 가면서 뭐 불안함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못하던 것들 또 꿈꿔 오기만 했고 언제 실현되나 좀 기다리다 지친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일론 머스크 로봇 보면서 저 화성에 제보를 보내려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죠. 생각 못했다. 그러네. 로봇을 보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내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을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람과 로봇이 같이 가도 굉장히 유리하고. 둔전제처럼. 일하면 농사 지으면서 개척도 하고. 뭐 온도, 산소, 기타 등등 모든 면에서 훨씬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미래로 계속 가고 있다. 미래로 간다는 게 그냥 시간이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세상이 바뀌는 거를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AI 올해 한 해 내내 화제가 됐던 AI도 그렇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그래서 SF 세계가 눈앞에. 이제는 GPT 없이는 뭘 할 수가 없는 시대인데. 점점 그래요, 진짜. 저도 이제 항상 구글 바드를 2개 띄워놓고 검색은 이제 크로스 체크할 때만 쓰는 거지.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뭐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뭐 파이썬 이런 걸로 스크립트 해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파이썬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거지. 얘한테 시키면 되죠, 이제. 근데 마치 평생 썼던 것처럼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얼마 안 됐군요. 네. 그러니 한 5년, 10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게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미래에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실현되는 그런 미래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해가 바뀌는 지금 시점에 맞습니다. 재미있는 세상으로 간다. 네. 여행 얘기 안 하나요? 여행 얘기 지난 시간에도 또 많이 했습니다. 전 못 들었어요. 한 번 더 얘기하면 저희가 4월 8일에 미국에서 개기일식 있고요. 4월 8일 개기일식은 맨날 미국에만 있답니까? 딴 데도 있는데요. 미국이 가기가 편하잖아요.
미국에 가기가 편하고 그리고 넓어서 이제 그 적당한 데를 찍어서 우리가 갈 수가 있죠. 그 벨트가 크니까. 잘 수 있으려나 가고 싶은데. 이번에 아무튼 버팔로, 동부 버팔로에서 볼 수 있게 돼가지고 네. 저희는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을 갈 거고요. 너무 과학 가고 싶다. 좋아하는 애들이랑- 사람들 로망이죠. 애들이랑 같이 가고 싶다. 갈 수 네, 있을까? 스미소니언을 이번에는 전에처럼 막 버스 타고 오래 안 다니고 네.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하고 자연사박물관을 하루씩 볼 겁니다. 딱. 대박. 네, 제가 한 완전- 가지만 딱 알려드리면 네. 스미소니언에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아폴로 11호 엔진 엔진. F1 엔진? F1 엔진을 네. 바다에 빠져 있는 걸 건져 올렸습니다. 네. 2012년에 건져 올려서 갖다 놨어요? 그걸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갖다 놨습니다. 네. 스미소니언에. 그러면 아폴로 11호 우주인들을 우주로 보낸 엔진을 실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찐이잖아요, 진짜. 아폴로 찐입니다. 11호에 썼던 예. 거. 아폴로 11호에 썼던 거랑 똑같은 거가 아니라. 똑같은 거 아니라 그 엔진. 대박이다. 1년 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엔진이 맞다는 걸. 이 스미소니언에 있는 건 대부분 다 찐인데 네. 거기 지금 아폴로 11호의 사령선도 찐으로 가 있고요. 찐으로 있고. 네. 대박이다. 이걸 이제 우리 K 박사님이 같이 가셔서 네.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은 이정무 관장님이 같이 가셔서 소개를 해주실 거고, 워싱턴 DC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거 다 보고, 버팔로 가서 일식 보고, 그런 다음에 뉴욕 맨해튼으로 가서, 맨해튼의 그 미국 자연사박물관 또 거기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두 개가 색깔이 좀 달라요. 뉴욕 자연사박물관 관장이, 뉴욕 자연사박물관 플래네타리움 네. 관장이 닐 타이슨입니다. 그렇죠. 닐 타이슨이죠. 대박이다. 그래서 닐 타이슨하고 접촉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잘 안 해준다고 하네요. 여하튼, 돈도 많이 줘야 되고. 한국에서 100년 간다 그러면 해줄 수도 모릅니다. 그럴까요? 거기, 뭐지? 거기도 가나요? USS 인트레피드 그 박물. 네네. 네. 그런 데는 아마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지 않고, 아. 개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뉴욕에 가서 이제 함께 가는 박물관은 뉴욕 일정은 짧아요. 1박 2일이라. 라텍스 베개 사야 되나요? 이정도에? 뭐, 알아서 하시고. 네네. 뉴욕 그 자연사박물관을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기본팩 있고 확장팩이 있어요. 기본팩은 뉴욕 1박 2일이고 확장팩은 뉴욕에서 3박까지 갑니다. 근데 이거는 자유예요. 그래서 뒤에서 뭐 뉴욕에 뭐 그 더 매드 있잖아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네. 이나 구겐하임 같은데 이제 자유스럽게 다니면서 구겐하임 뉴욕 지점. 예. 네. 그저 맨하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사실은 맘먹으면 걸어서도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또 뉴욕을 간 김에 맨해튼을 간 김에 좀 더 보고 싶다 싶은 분들은 확장팩으로 계시면 되고 네. 4월 5일 출발해서 이제 11일 날 한국 도로 도착하는 게 기본팩, 13일 날 도착하는 게 확장팩이고. 너무 좋겠다. 근데 이제 4월 10일 날이 그 총선 때잖아요. 네. 근데 4월 5일 날부터 지금 사전 투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출발하는 게 비행기가 10시 50분인가 그러니까 새벽에 네. 동네에서 6시 오픈런 해서 네. 하시거나 아니면 지난 총선 때는 인천 공항에 사전 투표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괜찮겠다. 예, 있겠네요. 그래서 있겠네요. 그래서 큰 지장이 없다. 그 네, 얘기 네,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자세한 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고, 모집이 벌써 꽤 많이 됐다는 지금 소문이 저희 있던데. 선착순 100명인데 이미 하루 만에 70명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좋겠다. 빨리 하지 빨리 않으시면 하면 큰일 나겠네. 예,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저 홈페이지 가셔서 그 내용 보시고 거기에 또 저희 사전 예약 그 링크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 투표하고 출국하는 게 괜찮은 전략입니다. 제가 괜찮죠. 신혼여행을 그렇게 갔거든요. 네네네. 그럼 선거 앞두고 막 그 더러운 꼴 많잖아요. 그런 거 안 그렇죠. 보고 깔끔하게 외국 가서 그냥 투표만 하고. 결과만 보고 외국에서. 돌아와서 결과 봐도 되고요. 그렇죠. 네. 여하튼 그 여행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제 내년에 1월달 쉬는 거 아시죠? 1월달 쉬고 2월달에 우리는 2월달도 마지막 주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드 임팩트, 원더키디 전부 다 지나갔고요.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고 이제 진짜 미래죠. 이제. 진짜 미래로 갑니다. 네, 그럼 여러분 2024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과학하고 앉아있네.